아파텔하고 예. 생숙. 일단 아파텔은 이제 3룸, 화장실 하나 또는 2개 이제 3룸 아파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아파텔은 저는 이번 장 들어오면서 조금 더 확실해졌던 것 같은데요.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상승 후반부쯤에 투자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기는 괜찮은 거이면 틀림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늦은 부분도 있어요. 늦은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결국 아파텔과 생숙은 대체되다. 대체 상품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진짜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파텔이 지난 장에 급등했던 시점과 이번 장에서 아파텔이 급등했던 시점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전부 다 대출 규제가 아파트에 붙었을 때 아파텔이 상승하더라고요. 지난 장 때도 그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파텔이 이번 장에서만 움직이거나 이번 장에서만 있는 상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파텔이요, 지난장에 처음 생겨나면서 아파텔이라는 명칭을 나오게 했던 시점이 지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천의 중동 위브더 스테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트리폴리스라든지 다 아파텔이거든요. 다 아파텔이었었는데 그 아파텔들이 딱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화려해요, 외관이. 네, 외관도 화려하고 내부도 좋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 되게 관심이 높았었는데 근데 그 아파텔이 급등하는 시점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첫 번째가 입지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 아파트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동일한 입지에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 땅덩어리에 있는 아파텔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움직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파트는 대출 규제인데 아파텔이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 아파텔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이 올랐고요. 이번 장에도 6억 이상 아파트 규제 나오면서 6억 미만의 아파트들에 대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개념을, 그 핵심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이미 좀 올랐던 건데 생숙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도 또 한 번의 아파텔의 대체제 형식으로 가버리잖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생숙은 조금 생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도 또 역시 이쪽에 규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보인 거잖아요. 이쪽에 규제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하위 층인 것 같아서 조금 위험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저는 아파텔까지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입지가 좋거나 대출 규제 부분이 발생됐을 때 지금 현재 6억이라고 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텔을 대체 투자처로 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규제가 사라졌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은 아파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말이 나올 가능성이거나 또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체 상품은 주변 역풍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휘둘리는. 네,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도 그 3룸을 아파트라고 부르잖아요. 되게 웃긴 게 이번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규제나 대출 규제 나오고 난 다음에 아파텔이 오르고요. 아파텔이 오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방 2개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새로 지은 오피스텔 괜찮지 않아 해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2개짜리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도저히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그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투자할 곳을 찾는 가운데서 대체지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이때 또 3룸과 2룸의 흐름이 올라가니까 또 원룸의 아파텔, 그때는 이제 오피스텔이죠. 오피죠. 오피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난장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시점이 가격이 오피스텔 이렇게 쉽게 잘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르고 또 한동안 오랜 기간 쉬어요. 그래서 저는 오피 원룸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최말단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예. 근데 이번에도 오피스텔 토끼 분양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렇게 홍보 자료 올라가고 이거 가끔 보면 피식피식 웃길 때도 있어요. 3룸이 오르고 2룸이 오르니까 원룸도 오른다라는 형식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원룸 사라라고 유도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개념이 틀려. 얘는 수익형 상품이고 앞에 거는 거주형 상품인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가서 이제 유도하는 거는 그런 짓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렇게 유도하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르기는 할 거다. 원룸형 오피스텔도 오르기는 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그거 리스크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봐요. 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경매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자기도. 제가 아까 지나가는 소리에 경매 말고도 건축에 대해서 유행하게 될 거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디벨롭.
예, 왜냐하면 그 디벨롭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제가 개 벌리기 갯메우기처럼 아래로 강제로 갭을 벌려버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 시장에 가장 유행하는 투자는 시세 차익형 시장이 아니라 수익형 투자 시장이거든요. 근데 수익형 투자 시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 바탕은 토지예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다가 건축법을 잘 알아서 예를 들어서 원룸을 짓든 뭐를 짓든 이거에서 하게 되면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엄청날 거고 또는 그거를 갖다 잘 지어서 얼마 정도 이득을 남기고 또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격을 붙여서 파는 상품. 이렇게 되면은 또 몇억 원의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중반부가 넘어가게 되면 수익형 투자 시장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오피스텔 한 채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얼마에 받냐 뭐 이런 시장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 후반부로 가게 되면 여기 분야의 이제 최상급 분야인 건축이나 이런 분야로 가죠. 여기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들이 요즘에 다 비싼데 경매로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그 법정지상권에 있는 것들을 법의 요건에 맞춰서 그걸 깼다. 그러면 굉장히 싼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으니 수익이 훨씬 더 높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의 투자 패턴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하락장 때 토지 매입은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올렸을 때 분양을 잘 뺄 수 있나요? 하락장 침체기에서? 하락장 때 이거를 갖다 한다는 건 이게 아파트를 올리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빌라나 뭐 이런. 오히려 그 시기에 시기를 잘 맞으면은요. 아까 빌라 표현하셨잖아요. 빌라가 굉장히 잘 파는 시장이 또 언제냐면은요. 금방 말했던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침체장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즘에 빌라 분양 써붙여 있는 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4, 5년 전에 갑자기 길거리에 전봇대에 빌라 분양 써붙인 게 되게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나신다면 그게 바로 그때 해서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구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거기다 또 빌라를 지었지만 뭐 지리적 입지나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몰라도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 진짜 이쁘게 해놓으면 혹하잖아요. 진짜 예뻐요. 네, 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빌라가 건축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상식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침체장에 팔릴까요?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침체장에 팔리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부분인 거고 침체장의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그럼 침체장 내내 해가지고 잘 시간 타이밍 맞춰서 전세 가격이 움직일 때 그걸 지어놓게 되면 생각보다 잘 팔려요. 아, 그래서 전세를 높게 세팅을 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그거를 그때 빌라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분양을 하는 거구나. 전세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또 이제 사가지고 뭐 하시면 사고 난 다음에 전세 높게 하게 되면은 뭐 돈이 남아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을 보면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투자 분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적성에 맞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갑자기 떠오르는 MPL도 있네요, 참. 그렇죠. 지난장에도 MPL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제는 MPL이 뭐라 그럴까 조금 바뀌었죠. 법인들만 하게끔. 근데 뭐 거기도 또 구멍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예,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또 누군가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집단 지성들이 나와서 또 뭔가를 또 판을 깔겠죠. 그것들을 내가 만들 이유는 없다고 봐요. 가장 현명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분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뛰어난 사람은요. 첫 번째 후발 투자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후발 투자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천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만들지 않아도 그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보면 내가 최소한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후발 투자자가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후발 투자자가 한 네다섯 번째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후발 투자자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뒤에 내 물건들을 사줄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는 내가 고민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해주는 고민들을 잘 선택하는, 하지만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정도로 하려면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꾸준히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투자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상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투자가 있다는 거를 이제부터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료가 정말 많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부령님 거 라이브도 보고 3프로도 보고 신사임당도 보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를 것이다. 다음엔 이런 패턴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사이클이 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에서 말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반영을 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 70% 정도만 맞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음 사이클이 과거와 같이 반복될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과거와 같이 반복되는 사이클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거기서 약간의 변형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책이 옛날에 2001년도에 나왔던 그 최명철님의 아파트 가격 오차팔동이었었거든요. 그 책이 지금 집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책을 보면서 진한장의 모습의 흐름의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습이 똑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IMF 지나고 난 다음에 모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장이랑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같이 반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판단 범위는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일 거는 틀림이 없는데 저는 여기서도 한 60, 70%는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결국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주체하는 행동들은 명확해요. 첫 번째 정부는 침체하면 살리려고 할 것이고 너무 살아나면은 불만들이 많으니까 죽이려고 할 것이고 이게 바뀌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들 그 개인들을 보게 되면 돈 안 된다면 관심 없을 것이고 돈 된다면 관심이 붙을 것이고 물 들어온다면 더 날릴 것이고 이 패턴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업들인데 건설사들인데 건설사들도 돈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일 것이고 돈 된다고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이거든요. 이 패턴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묶여지면서 그 당시에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라 이 패턴 자체는 지금 말했던 이 패턴이 사이클을 만드는 기본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바뀔 거냐? 글쎄 이게 본능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이 주체들이 다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사, 투자자, 실수요자, 정부, 네. 뭐 은행 마찬가지 다 이게 똑같네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네요. 이들의 행동의 패턴은 죽을 때까지 본능으로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게 다 수익을 창구하는 심리와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심리잖아요. 사회라면 모를까. 그렇다면은 이 사이클은 시기와 기관과 내용이 달라질 뿐이지 여기서 수급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은 비슷할 거라는 거죠. 누가 빠지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네.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라면이 라면 면발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국물이 달라져서 어떤 건 짜장라면이고 어떤 거는 카레라면인 것처럼 카레냐 짜장이냐의 그런 어떤 요소들은 달라질 뿐인데 라면이라는 속성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결국 사이클이라고 하는 속성 역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부룡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전국에 이렇게 시세 그걸 보면은 KB 시세를 보면 시뻘겋고요. 이제 매물 잠김 막 나오고 있고요. 막 신고가 퍽퍽퍽 이렇게 거래량은 줄었지만 이렇게 빡빡 찍히고 있고 지금 이 상승장을 어떻게 좀? 전 냉정하게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보다는요 오히려 저는 요즘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저도 카페를 만들었고 제대로 된 그런 거를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편이라 그쪽에 좀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아니 뭐 그건 무시하고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많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의외로 없어요. 남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야들 지금 현재 막 불장인 이 분야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저 자신을 되게 몸을 무겁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별로 할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사실 조금은 손 빨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남들 돈 버는 시장이 안 하고 있으면 막 조급해지고 답답해지지 않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이 시장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끝나게 됐을 때 나는 이 판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시장이 오잖아요. 이 판의 초기에 나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98년, 99년 요때 상황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황을 요즘에는 계속 복귀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못해서 조급해지는 그 상황보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큰 수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버는 수익이 있다고 보지만 이분들이 볼 때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봤으니까
이 구간 내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요 시점에 하는 게 훨씬 더 극대화된 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요. 시장이 초토화되기 시작할 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지금은 나는 그냥 편하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래 시작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지 약간 이쪽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재미없는 시장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는 제 강의 속에 출판기념 특관도 마찬가지지만 그 강의 속에 제가 침체장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살짝 녹여서 예, 몇 개씩은 올리고 있죠. 강의할 때. 그러니까 아마 출판기념 특강을 이 중에 혹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난 침체장 때 어떤 거를 했었어야 가장 효율적인 투자였는지를 조금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물론 그 얘기는 그거를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그 98년도 그때하고 지금 달라 상황이. 지금 이 상승장이 훨씬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6년, 7년 더 갈 수도 있는데 더 먹어야지 먹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뭐 2, 3년 안에 꺾일 장도 아닌 것 같고 분위기가. 뭐 이게 한 6년, 7년, 8년 이렇게 더 갈 수도 있는 건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저는 다주택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물론 그러면 이 다주택자 이 물건들을 어느 순간에 팔아야겠죠. 저 역시도. 어느 순간 파는데 그냥 막 팔 거냐?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그게 세금이 지금 굉장히 다주택자들한테 규제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슈죠. 예, 그 세금에 대한 절세 구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절세 구간 이전에 갑자기 제가 물건들을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뭐가 좀 꼬여버리게 되면 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절세가 발생되는 구간들에 대해서 약간 절세 세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간 내에서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하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또다시 세팅을 하죠. 전체적인 왁구를 세금의 관점, 절세의 관점에서 왁구를 짜신 거네요. 예, 지금은 저는 다주택자이시니까.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남들은 뭐 수십 개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도 어차피 중과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발생한다는 걸 초기부터 알았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물론 저도 이번 장에 세팅에 실수는 있었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꼬인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 세팅 구간 동안에 제가 무리하게 해가지고 뭔가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뿐 그 구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맞춰 또 바꿔 타야죠. 바꿔 타기 하면 되는 것 뿐이지 그걸 갖다 무리하게 하나를 얹고 거기다가 또 무리하게 한다고 또 누구는 이제 법인에다 또 얹고 다 좋은데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외부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네. 열일하고 지금 찍고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무주택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준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 적폐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준비해야 할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조금 냉정하게 한마디를 드리면 너무 모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절대 손해를 안 보려는 속성들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 계획을 세운 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계획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자꾸 여기에만은 꼭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사보시라니까요 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비싸니까 뭐하고 그러니까 비싸서 안 사고 떨어지면 사고라고 말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 못 사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이제 경험자로 말씀드리니까 네. 재지 말고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속에서 결과를 얻게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폐 세력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폐가 되는 것들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남들한테 얘기하면서 적폐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재테크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가끔 가다는 당장 올해 안에 사망하실 분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망? 네. 인생이 왜 이렇게 이번에 뭔가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얗게 불태운다. 네, 불태우는 건 좋은 건데 세상 돌아가는 부분이 아까 그 무주택자들한테 계획대로 되는 게 있나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네.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경험하셨으면 좀 아셨을 텐데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정부의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때문에 뭐하고 다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이번 기간 안에 뭔가를 갖다 끝내버리려고 노력하시는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재작년까지는 한 번도 워워 한 적이 없어요.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서부터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부터 시장이 바뀌었는데 바뀌고 난 다음에 열정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리스크도 관리하는 시장이 무주택자한테는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히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제 본인들은 초보자가 아니거든요. 초보자가 아니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다. 관리할 생각은 아니고 계속 돈 벌 거에 대한 욕심 가지고 꼭 올해 안에 모든 게 끝날 것처럼 하시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주택자도 부룡님한테 혼나고 다주택자도 부룡님한테 혼나고 지금 여기 제가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데 네.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또 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슬쩍 다음번 거를 지금 예약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슬쩍 들이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